검색 및 화재 진압을 하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화재가 확산돼서 고립된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이렇게 왜 미움을 받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한 이런 배송이 아니다 보니까 6번 다 기억에 남았습니다. 좀 불안해 보이시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었고요. 좀 떨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몇 팀 내에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저녁까지 안 된다면은 저녁도 지금 장사를 못 할 수 있죠. 극초음속 발공 비행 전투부의 저정성과 안정성이 또렷이 과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홀로서기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 국민의힘. 변화와 단결을 내건 의원총회가 11시간 가까이 열렸습니다. 구호와는 다르게 갈등만 노출하는가 싶더니 막판에 윤 후보가 등장하면서 울산 봉합대 같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탄력을 받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이 내용 다루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마에 소방관들이 또 쓰러졌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순직했습니다. 불길이 거의 잡힌 뒤 인명수색에 나섰다가 갑자기 불길이 되살아나면서 고립돼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나오는 화재 현장에서 구급차 한 대가 빠져나옵니다.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실종된 소방대원 3명이 발견된 겁니다. 인명수색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대원 5명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건 오전 9시 10분쯤.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나머지 3명은 내부에 고립됐다가 3시간 반 만에 구조됐지만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3명에 대해서는 3명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심정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전날 밤 첫 화재 발생 직후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밤샘 진화 작업으로 7시간 만에 불길이 거의 잡혔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꺼지는 듯했던 불길이 갑자기 커지면서 최대 5개 소방서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100여 명에 달하는 인력과 장비 수십 대가 투입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내부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고 매캐한 연기도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내부에 투입된 소방관들 모두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엄청난 양의 유독 연기에 화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복장을 다 완전히 착용한 상태였었고 또 그 진압 장비까지 보수도 다 갖고 가진 상태에서 진입한 상태에서 인명검사를 실시하였고 경찰은 강력범죄 수사들을 중심으로 4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밝히고 건축법이나 소방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또 건물 안전진단을 마치는 대로 소방 국과서 등과 함께 합동 감식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합동감시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희생된 소방대원들 잔불 정리하려고 투입됐다가 삽시간에 고립된 겁니다. 내부에 남아있던 LP 가스통과 보온제 같은 가연성 물질에 잔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의 다 잡혔던 불길이 갑자기 커진 데 이어서 구조물까지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입니다. 불이 난 창고는 준공을 불과 한 달여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률은 80%를 넘었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되는 1층에선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미장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작업자 5명은 화재 직후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 새벽 사이 큰 불길을 잡았지만 산소 용접을 위한 산소통과 LPG 가스통, 보온제 같은 가연성 물질들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잔불이 옮겨 붙으면서 다 잡은 불길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일대가 한 5km, 반경 10km 이내까지 이제 연기가 꽉 차가지고 이제 뭐 차 문을 닫아도 이제 그 스티로폼 탔네. 여기에 창고 외벽도 불에 취약한 스티로폼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이었습니다.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급격히 커진 불로 내부 구조물까지 붕괴되면서 잔불 정리를 위해 투입했던 소방관들은 삽시간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인명적인 검색 및 화재 진압을 하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화재가 확산돼서 고립된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에 화재 감시자가 지정돼 있었는지, 가연성 물질은 제대로 분리돼 있었는지 등 화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순직한 대원들 중에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장도, 또 임용된 지 9개월 된 신입 소방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정리한 것처럼 이 화재 현장에는 가연성 물질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잡은 불길이 크게 확산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것도 냉동 창고의 특성이 불을 더 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완성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또 화재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냉동창고라고 하는 특성으로 본다면 이 안에 냉동을 위한 단열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는 훨씬 많은 단열재, 이런 단열재들이 화재 시 굉장히 큰 가연물로서 위험성을 가중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조사 당국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사 중인데요. 그런데 이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불과 1년 전입니다. 안전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추락사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포옹 장면으로 바뀌었죠. 자,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 결의안까지 내놨던 국민의힘 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종일 난상 토론이 이어진 의원총회장을 저녁 늦게 찾은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포옹하고 손을 잡으면서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완전히 원팀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죠.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막에서처럼 대표 즉각 사퇴, 오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았었는데 결국 강대강 대치는 피한 겁니까? 네,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 건 윤석열 후보가 예고 없이 의원총회장을 찾은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저녁 8시쯤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던 가운데 깜짝 등장했는데요. 윤 후보는 발언대에 서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면서 대의를 위해 지나간 것을 다 털고 모두 힘을 합쳐 3월 대선 승리로 이끌자고 강조했고 이준석 대표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포옹했는데요. 두 사람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화해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화해라고 말 것도 없습니다. 다시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똑같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명령을 똑같이 받들어서 저희 하여튼 분골 쇄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님과 저희 신뢰를 구축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를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재발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신 게 있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하시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후 두 사람은 평택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빈소로 함께 이동해 조금 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후보님의 의총 직후 평택에 가는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 대표로서 또 택시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냐고 물었고, 이에 윤 후보는 엄지손가락을 들며 호응했습니다. 네. 방금 두 사람의 투샷. 지난 12월 울산 회동대 극적인 합의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극적으로 이렇게 수습이 되긴 했는데 현장에선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윤 후보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의원총회 분위기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 대표 참석 전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대표를 둘러싼 격론으로 고성까지 오고 갔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사이코패스, 양아치라는 격한 말까지 쏟아내며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대표를 쫓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난상토론 끝에 의원 다수가 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는 결의문까지 채택됐는데, 결의문 전달에 앞서 이 대표 의견을 직접 듣자는 데 의견이 모였지만 이번엔 총회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공개 토론일 경우에만 참석하겠다고 버틴 겁니다. 한참 줄다리기가 이어진 뒤 모두 발언만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대표는 30분 동안 즉흥 연설을 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고, 이 가운데서 고성도 오고 갔습니다. 그 뒤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토론에서도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참석하고 언론에 총회가 공개되면서 극적으로 합의하는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따라서 완전히 갈등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수면으로 가라앉은 내용이 언제든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화해하긴 했지만 이전까지의 상황은 말 그대로 제1야당의 자중질환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 뜻을 묵살했다고 자세를 낮추며 스스로 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책 행보에도 더욱 속도를 높였는데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국행정학회와 정책학회, 언론사 공동주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민에게 미움받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이렇게 왜 미움을 받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뜻을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다 시장과 충돌한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일 뿐 국민을 지배하려 해선 안 된다고 자세를 낮춘 건데, 여기 발맞춰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수도권 노후단지 주민들과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듣고 공약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갑론을박 이어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준비는 필요하지만 당장 하자는 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동을 통한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곧 올 수 있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기본소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준비하자. 대동법 그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하는데 100년 걸렸잖아요.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은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통합을 내세웠는데, 연립정부, 이른바 연정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이 준 권한을 타인과 마음대로 나눠선 안 된다는 건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야권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는데 딴 사람이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번에 박근혜 정부 때의 무슨 사건이죠.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큰 호응을 받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퓰리즘이란 비난에 대해선 수많은 사람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재원 규모도 크지 않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라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속에 이재명 후보는 관련 언급을 자제한 채 정책 행보에 집중하며 민심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선 중진 의원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3선을 초과한 국회의원에게는 같은 지역구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당규 개정까지는 논란이 예상되는데 강력한 쇄신 의지를 내세우면서 내분을 겪는 국민의힘과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겠다는 속내도 읽힙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정치교체와 기득권 내려놓기를 내세운 1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후보자 선거 기탁금 50% 하향과 함께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21대 국회 민주당 3선 이상 국회의원은 43명, 소속 의원 4명 중 1명꼴입니다. 혁신안대로라면 이 가운데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연임한 의원 16명은 당장 2024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3선 의원은 입법상으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3선이라는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5선 의원은 정치도 노장청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노장은 무조건 퇴장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오히려 정치를 희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면 정치인들도 더 긴장감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혁신위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사전 논의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당장 이 후보도 찬성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인데 지역구를 좀 옮겨서 정치 좀 혁신에 또는 일종의 말하면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혀 추후 논의가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내부적으로 쇄신에 박차를 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돌고 돌아 결국 윤핵관 선대위라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당대표나 김종인 위원장 모두 토사구팽되거나 가출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유일한 생존자는 윤핵관입니다. 여의도 오징어 게임의 승자는 윤핵관으로 이미 판명이 나버렸어요. 민주당이 지역구 다선 의원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혁신안을 내놓은 것도 국민의힘 내홍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쇄신 행보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민의힘 내홍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속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커진 양상입니다. 반사이익에 따른 깜짝 반등인지 아니면 추격 전에 확실한 시동이 걸린 것인지 지지율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줄곧 5% 내외 박스권에 머물던 안 후보가 연말연시를 지나며 두 자릿수 지지율을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일주일 사이 6%포인트나 올라 12%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아직 단일화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단일화 적합도, 단일화 경쟁력을 묻는 조사에서 안 후보가 훨씬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당 안팎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윤 후보가 모두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 보수 유권자를 적극 공략해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이전에는 상당히 진보, 그다음 중도, 이제는 약간 보수 쪽으로 약간 진영이 옮겨왔다고 한다면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했던 그 표심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안 후보는 높아지는 지지율에 교만하지 말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교만, 우리가 정의라는 독선 대신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께서 원하고 미래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반면 바짝 추격당하는 입장에 놓인 국민의힘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선대위 예산으로 새 출발을 발표한 뒤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공약을 내놔도 당내 갈등에 묻혀 전혀 빛을 보지 못하면서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국민의 마음을 잃지 못하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절박하게 뛰겠습니다. 민주당도 안 후보를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보는 건 지나치다고 깎아내리면서도 추이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분들이 평가선상에 놓이게 됐으니까 저는 그게 우리 정치 발전에 한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를 전후로 3강 트로이카 체제를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내홍이라는 반사 이익을 넘어 실질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1,800억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직원 이모 씨의 자택에서 금괴 일부를 확보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등 500억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 등 공범이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80억 원을 횡령한 뒤 도주했다 체포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 이 씨가 숨어있던 자택 아래층에서는 금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이 씨가 횡령 자금을 이용해 사들인 금괴 가운데 일부입니다. 흔한 이런 배송이 아니다 보니까 6번 다 기억에 남았습니다. 좀 불안해 보이시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었고요. 좀 떨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씨는 1kg짜리 금괴 850여 개, 모두 680억 원어치를 구매했는데 현장에 남아있던 건 절반 정도인 430여 개, 300억 원어치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나머지 금괴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억 원가량 남아있는 주식 계좌를 확인해 동결 조치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피해액 1,880억 원 가운데 500억 원 정도를 확보한 셈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 씨는 지난달 건물 3개를 부인과 여동생, 처제 이름으로 증여하고 횡령자금으로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사시지 않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시는데 여기 뭐 사시는 거니까 일주일에 안 사시니까. 경찰은 범행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1,8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이 씨 혼자 횡령한 것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 가족 측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씨 측 변호인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윗선의 지시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찾지 못한 금괴나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범 연루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충북 영동에서 발생한 KTX 탈선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놓고 외부 충격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떨어져 나간 바퀴가 열차가 멈춘 지점보다 3km 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체의 결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음이 들리더니 KTX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창 밖에서는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잠시 뒤 여전히 속도가 줄지 않은 열차는 다시 껌껌한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차가 두 번째로 진입한 터널이 영동터널인데 긴급 제동에도 열차는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고가 영동터널보다 앞선 5탄 터널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열차가 터널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큰 굉음이 있었고 이제 유리창이 일제히 깨졌는데 주변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를 반복한 걸로 봐서 터널을 들어갔다가 나갔다를 반복한 것 같고 항공철도사고위원회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로 빠진 바퀴는 열차가 멈춰선 지점보다 3km 정도 앞선 5탄 터널에서 발견됐습니다. 5탄 터널 인근에서도 탈선한 자국과 파편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가 5탄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해 이미 파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앞서 충북소방본부는 KTX가 영동터널 통과 시 터널 내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코레일은 사고 터널 내 미상의 물체와 부딪히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으로는 외부 충격보다는 차량 자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멈춰선 열차 사진에서도
탈선한 네 번째 객실보다 앞에 있는 KTX 기관실과 첫 번째 객실의 바퀴 앞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선 이후 긴급 제동 과정에서 파손됐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어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20시간 만에 KTX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하지만 첫 차 출발 전까지 작업을 마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일부 하행선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한창 손님이 몰리는 점심 무렵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전자출입 명부 앱이 오후 내내 먹통이었습니다. 방역 패스 확인이 안 되면서 식당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주인들은 주인들대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앱에 QR코드를 찍으려 했지만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복해서 시도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출입 명부 앱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손님이 한참 몰리는 점심 무렵부터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오후 내내 접속이 지연되거나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손님을 한 팀 정도 내보냈습니다. 몇 팀 내보냈고 이게 만약에 저녁까지 안 된다면은 저녁도 지금 장사를 못할 수 있죠. 시설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출입 명부는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 오류로 방문 기록을 남길 수 없게 되자 일일이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거나 안심콜로 방문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줄 서 있거나 이러면 그 다음 손님들이 이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착오가 생기거든요. 가뜩이나 바쁜 시간에 주인들은 손님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하나하나 따로 확인하느라 더욱 분주했습니다. 질병청이 방역 패스 적용을 강화하면서 제대로 준비는 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주인들이 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접속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인 지난달 13일과 14일에도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쿠브 앱에서 장애가 발생해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클라우드 서버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긴급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법원 결정에 정부가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중단 재판도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법원의 판단이 언제쯤 또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추라며 든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퍼뜨릴 위험이 크지 않은 데다 감염 비율도 접종자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건데 방역당국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일주일치 수치만 인용했는데 접종 여부에 따른 감염률은 누적된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의 기본 취지는 미접종자 보호라며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접종자의 2배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부터의 이 변화 추이를 갖다 함께 좀 고려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훨씬 크다는 점을 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고심으로 넘어갔지만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당분간 계속 중단됩니다. 하지만 집행 정지는 임시 조치 성격이라 시설 3곳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정식으로 취소할지에 대한 소송 결과가 핵심인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제기된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출지에 대한 재판은 곧 열립니다. 앞서 학원에 대한 법원 결정은 첫 신문이 열리고 11일 만에 나왔지만 재판부마다 달라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패스 줄 소송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 생계나 학업에 어려움이 생긴 미접종자 10여 명은 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송 참가자 가운데 가족의 백신 부작용이나 지병으로 접종하지 않았거나 방역 패스로 인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뇌졸중, 알레르기 등의 지병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으며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그 마트도 못 가게 생기셨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방역 패스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고3 학생 등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각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진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 30대 여성이 7년 만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여성이 어려서부터 다니던 이 교회 목사였습니다. 이 여성도 한때는 성직자가 꿈이었지만 지금은 꿈을 포기한 채 매일 우울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민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해외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는 여성. 성인이 돼서는 곧바로 신학대에 진학해 꿈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 뒤 오래도록 다닌 교회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선교사로 일하게 됐는데 비극은 얼마 못 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라는 50대 목사의 요구가 그 발단이었습니다. 잠이 되게 깊게 들어있는데도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이 이미 성폭행을 끝내고 자기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더라고요. 이후에도 성추행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계속됐지만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꿈을 지키고 싶었던 탓입니다. 나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고 선교비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교회의 목사와 둘만 남게 된 어느 날 다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그 문을 잠그러 간 사이에 제가 옷을 올리고 다른 데로 몸을 피하는데 그때 사고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목사랑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한 교회입니다. 과거 이곳에 다녔던 일부 성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귀엽다거나 또는 기도를 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팬티 바퀴나 이제 바지 밖으로 조금 만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가슴 쪽 만지거나 안까지 손을 넣으셔가지고 맨살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피해자는 그토록 갈망하던 해외 선교의 꿈을 꺾은 채 우울증 약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빠 뻘이잖아요. 자기 딸을 챙긴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 때문에 저런 게 신학이라면 나는 하지 않는. 목사는 최근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성폭행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신학교나 그 가운데에서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동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인데 반론을 듣기 위한 수차례 취재 시도에는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전국 각지의 경로당을 돌면서 실습이나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안마를 해주는 척 어르신들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 들어온 26살 오모 씨는 쉬고 있던 어르신에게 안마를 해드리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의심 없이 안마를 받은 어르신은 뒤늦게 현금 60만 원이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고 나서 보니까 직업이 허전이야. 그래 열어보니까 15,000원 남겨놓고 60만 원을 갖고 왔더라고요. 어르신을 엎드리게 한 뒤 안마를 하면서 주머니 속 지갑에서 현금을 빼간 겁니다. 오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개월 동안 아산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1명에 달합니다. 오 씨는 실습이나 봉사활동으로 온 대학생이라고 속이며 어르신들의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를 추적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오 씨를 검거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같은 방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전과도 여러 건 있었는데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수법이 특이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저희 경찰 내부 자료를해서 그 노인 경로당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동일 수법 그 범죄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씁쓸한 당부를 전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미사일을 발사했었죠. 그때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공 기준 속도에는 미달됐지만 이번에는 이 기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자강도에서 쏘아올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700km를 비행해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저정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지만 시험 발사 결과에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해 9월에 발사했던 것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비행거리가 3배 이상 늘었고 최대 마하 3 이하에 머물렀던 비행속도가 성공 기준인 마하 5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비행 구간에서 상하 좌우에 장착된 날개로 변칙 기동이 가능하고 연료 주입식이 아닌 앰플화된 연료 장치를 사용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차례 발사해서 어느 정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특성을 보인 이상 초기 개발 단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만 개발에 성공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뛰어난 속도에 변칙 기동까지 더할 경우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어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은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핵을 확보한 북한이 앞으로 대외 정세와 상관없이 발사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응원의 열기가 높아지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분들이 평가선상에 놓이게 됐으니까 저는 그게 우리 정치 발전의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일화 얘기라는 것이 지금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이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벼랑 끝 갈등을 이어왔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연설을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의총장을 방문하면서 봉합 국면을 맞은 건데요.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완벽하게 동지로서 기능하지 못했던 저희 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선언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팀 선언하겠습니다. 내일 당사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시던 방 한켠에 제 침대 하나 놔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장시간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우리 대표님도 그동안에 본인의 소회를 다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얘기를 오늘 다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대선 후보가 다 잊어버립시다라는 말이 눈에 띄고 앞서 저는 이준석 대표 얘기 중에 김종인 전 위원장 방 한켠에 침대 하나 놔주십시오라는 발언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갈등과 내분 짚기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만 떠나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노릇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그 이치는 정치에서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떠나게 된 계기는 저는 지나치게 그 선대위를 꾸리는 초반에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매달렸고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뭐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지난 이력을 보면 네. 야구 선수로 치면 김종인 위원장은 9원승 실적은 있습니다. 지는 상황에서 등판해서 역전하는. 근데 이기는 상황에서 등판해서 세이브를 올리는 요 실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실 뭐 딱히 할 만한 일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였으면 막판에 태우는 카드로 썼을 거예요. 근데 일찍 태워버렸기 때문에 떠나버렸는데 네. 이번 대선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능성 차원에서는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지금 보면 손을 잡고 만세도 부르고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원팀을 외쳤거든요. 사실 이 장면 보시면서 장소만 바뀌었지 지난해가 됐죠. 지난해 울산 봉합 당시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도 그때 두 사람의 어떤 포옹과 갈등 봉합을 지켜보는 시선과 오늘 시선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드라마도 이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보면은 감흥이 네.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을 이제 다시 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제 네. 유권자들도 그런 점에서 오늘 결과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에게도 그런 이제 느낌을 줄 것이냐 그건 상당히 이제 미지수인데 네. 어쨌든 오늘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했던 얘기랑 그다음에 점심 때 했던 얘기랑 저녁 때 했던 얘기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오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 측근들의 움직임은 네. 오늘 이준석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든 뭐 반드시 뭐 사퇴를 시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으로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에 가까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에 관한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졌던 것인데 네.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 처음에 참석을 해서 더 이상의 이제 분란은 안 된다. 국민들이 더 이상의 이런 혼란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김도읍 정책위 의장의 재심을 요구를 했고 네. 이 두 사람이 재심이 되고 나서 원내수석 부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를 이 자리에서 결의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 맥락만 보면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 측이 이준석 대표를 제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후가 돼서는 다시 이 굉장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을 하고 거기서 성토대회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한 7시쯤 되면서 순식간에 바뀌었는데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장에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 성토대회 하던 의원들도 태도를 바꾼 거죠. 이게 윤석열 후보가 굳이 온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을 이제 좀 이 봉합하자라는 거겠구나라는 걸 다들 아니까 그 자리에서 또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좀 이렇게 김을 빼는 상황으로 갔고 그게 결국 오늘의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저녁 시간에 의원총회장으로까지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직접 들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이제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의 이 모임의 어떤 그 화상회의의 장소에 네. 그 화상회의에 이제 뭐 화상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출연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되지 않았다. 이게 큰 논란이 됐잖아요. 스피커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걸 권성동 의원이 또 스피커폰으로 연결을 해서 성의 없는 대응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또 커졌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이후에 이제 이 청년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사퇴를 선언하고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진 청년 보좌역들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자리를 오늘 가졌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청년 당원 및 보좌역들이 쭉 한 얘기가 이준석 대표를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따돌리고 배제하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네. 정권 교체에 상당한 이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를 의원총회장하고 밖에 이제 그때 당사 밖에서 이준석 대표 탄핵해야 된다고 집회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원총회장도 그렇고 저렇게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후보가 의지가 있으면은 가서 저걸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네.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준석 대표의 행동을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또는 이 대선 이후까지 자기의 권력을 뭐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계산을 가지고 지금 나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는데 그 청년층의 다른 목소리를 듣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기로 한 게 결국 오늘의 이제 결과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전부터 계속됐던 이준석 대표의 갈등 국면이라는 거는 윤석열 후보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준다고 하고 네. 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게 오늘 그래도 드러난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난번 울산 합의도 그랬습니다만 울산 합의를 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가는 거고 그러한 전략을 하기로 했으면 그 전략은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울산 합의 때처럼 뭐 한 일주일 하고 말고 그다음부터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네. 다시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돌발 행동 이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 관리하는 거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을 오늘 보여준 겁니다. 자, 앞서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도 연습 문제라는 표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이제 출근길에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였나요? 네, 아침 출근길 현장에 나선 것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말한 그 연습 문제를 좀 풀러나갔다 이런 또 해석도 있었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하는 거는 좀 생소한 풍경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쎄요, 저게 악의가 없는 표현이었다고 본인이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연습 마케팅 문제, 용어였다 이렇게 했죠. 예, 연습 문제는 출제자, 문제라는 것은 출제자가 있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출제자가 갑입니다. 네. 예, 그런 구도를 모르고 저런 얘기를 했다는 말인가. 네, 좀 글쎄요, 저는 요즘에 정치권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치인은 소신이 있고 또 눈치를 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어느 진영이나 인물 이런 걸 막론하지 않고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 전혀 염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 점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네. 불찰이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한 거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그리고 연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별게 아닌 그런 수준인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등이 불거지는 거 이거야말로 이제 혐오스러운 대선, 혐오스러운 정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여러 가지 너무 하루 사이에 많은 현상들이 있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저는 이제 좀 암담한 것이 네. 이거 뭐 거대 양당 상황을 다 짚자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싶은 그런 사과들을 연속으로 해오면서 네.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 그걸 떠나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타결 같지 않은 타결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려고 했던 것인가. 예, 그리고 양당이 참 다르면서도 닮은 것이 민주당은 그냥 한 뭉탱이로 뭉쳐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이런 쇼를 한다면 네.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가지고 흩어졌다가 뭉치는 이런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훌륭한 정치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 때문에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쇼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그 또한 암담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목 중에 연습 문제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뭐 부연 설명 드리자면은 네. 저도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시험을 너무 좋아해요. 시험을 뭐 공천도 시험 봐야 된다고 하고 본인의 어떤 경험, 과거의 경험에 뭐 공정한 경쟁에 대한 어떤 경험을 책으로 써놓은 걸 봐도 주로 시험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할 때도 자꾸 시험과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연습 문제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본격적인 시험 문제도 아닌 거잖아요. 연습 문제는 말 그대로 이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푸는 연습 문제인 네.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에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본의는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개편을 하고 이전과는 다른 어떤 선대위 운영을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이준석 대표는 패신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제안을 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지든지 받아들여지지 않든지 성의 있게 소화가 돼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거냐 실제로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해 장막들에 의해서 처음부터 차단돼서 아예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냐를 테스트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문제라는 것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풀긴 풀었어요. 여의도역 앞에 가가지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낸 연습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 문제는 답을 얘기하는 단답식 문제가 아닌 거고 일종의 수학의 증명 문제였던 거죠. 증명의 과정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게 이동 중에 갑자기 이제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여의도역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을 실제로는 이준석 대표 제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 오늘 아침에 와서야 후보가 알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연습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었는데 결국 정치인은 자기가 말하는 게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지도 감안해서 말해야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표현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문제라든지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이나 유권자가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연결해서 앞서 윤석열 후보가 자 이제 다 잊자라고 했습니다만 국민들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다 잊을 수 있을지는 또 다음에 말씀 나눌 또 이런 대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당무 우선권을 좀 행사해서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또 갈등의 씨앗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여기에 또 홍준표 의원도 한마디 얹었고요. 어떤 점이 좀 앞으로 변수가 될까요? 일단 오늘 펼쳐진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연습 문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당무 우선권으로 대표가 거부한 사안을 후보가 결재해버리는 이것은 굉장히 초유의 풍경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좀 역지사지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들을 지휘를 해요. 근데 같은 방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풍경이에요.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도장을 좀 어디 놔두고 이렇게 외출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보다도 훨씬 초유의 상황입니다. 저는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이 됐든 뭐 일상생활이 됐든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가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두 후보와 대표 간의 캐릭터의 어떤 궁합이 안 맞달까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좀 넓게 보면은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서 계속해서 당이 지금까지 움직여왔던 부분이 있고 사실 청년이라는 점이라든지 뭐 검사 출신의 아웃사이더라는 점 이 자체는 결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그 경험 부족의 정치인들이 같은 그릇에 두 가지 마치 쌍란처럼 담겨지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이 구조적 문제는 다시 짚을 수밖에 없고 저는 예견컨대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2002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당시 한나라당이 대표와 대선 후보를 동시에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죠. 이준석 대표가 몇 달 전에 대표가 됐고 후보는 후보대로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리더십의 어떤 조율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딴에는 자신이 런닝메이트처럼 뛰고 싶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선거 제도라든지 당의 구조 이런 것들이 전혀 받쳐주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에 이런 당무 우선권이라는 불상사가 나고 말았다. 저는 당무 우선권이라는 5글자 단어가 네티즌들 사이에 떠도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대선 후보하고 대표는 분리돼서 가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후보가 더 권한이 세 이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막후에서 됐든 공식적인 타결이 됐든 간에 어떻게든 조율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후에서 조율할 문제를 다 국민들 보는 앞에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거. 이 점에 문제가 있는 거고 조금 하나만 더 덧붙이면 당내 특히 거대 정당에서 당내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내 갈등이 정책이라든지 가치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다. 전통적 보수를 대변할 거냐 아니면 좀 다른 보수를 대변할 거냐 이런 식의 갈등이라면 그것은 생산적이고 국민들도 뛰어들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이 갈등은 도대체 무슨 갈등인 건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들도 알 수가 없고 이게 무슨 가치를 둘러싼 것인가. 네. 이런 의문이 가시지 않는 갈등이었다는 거죠. 네, 좀 전반적인 틀에서 평론가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무 우선권이라는 건 대선 후보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앞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권영세 사무총장, 이철규 부총장을 이제 인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등을 이제 언급하면서 문제를 삼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도 같이 치러봤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 표시를 안 해요. 근데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이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해온 권성동 의원하고 가깝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이 자기 캠프를 꾸리지 않습니까? 네. 경선 캠프를 초창기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권성동, 윤한홍 의원 등등과 더불어서 예. 이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제 좀 임명된 자리가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인데 이 전임자가 윤한홍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네. 대표가 볼 때는 당무 우선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울산 합의를 통해서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네. 후보가 요청하면 이 대표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는 걸로 정했는데, 여기서 이걸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철규 의원을 이 기획사무부총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이 윤핵관으로 지목된 윤한홍 의원은 사퇴했을지 모르지만 네.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제 그러한 측근을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이 임명을 해서 또 변하지 않은 어떤 선대위 운영 그리고 당 운영을 윤석열 후보가 하겠다는 거 아니냐. 네. 그 점에서 나는 그걸 인정 못한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지금 또 갈등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두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갈등은 더 이상 노출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네. 이 상황 자체가 오전 국면, 즉 윤석열 후보 측이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는데 네. 결국 마무리는 또 그렇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금 평론가님께서 유권자들이 지금 이런 어떤 갈등 국면, 내부 상황을 좀 궁금해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회 현장에서 속보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며칠간 상당 부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데, 빨리 이제 좀 선대위 논란이 마무리가 돼서 정책 경쟁에 뛰어들어서 정책을 좀 비교하는 국면으로 두 분과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여쭤보면요. 네, 근데 저는 이번 대선이 좀 네. 정책 대선이 되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다뤄야 할 시간에 네. 뭐 당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 뭐 민주당 얘기도 좀 꺼내자면은 이 정책의 어떤 틀이라든지 이런 세계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주어지는 이슈에 대해서 이거 표심 모을 수 있는 거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도로 정책 대선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인데, 글쎄요, 이 국면을 어떻게 해야 뒤집을 수 있을지 좀 국민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세계관보단 즉흥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민주당 얘기로 간단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그동안 미움받은 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탓이라면서 몸을 한껏 낮추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이렇게 왜 미움을 받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묵살한다는 대목은 아무래도 미움받는 그 이유로 그 예시는 이제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 같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세계관보다는 좀 즉흥적인 제시라고 말씀한 대목은 탈모 관련한 그 정책 아닐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민주당의 최근 정책 행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을 하면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이죠. 네. 뭔가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줬던 민주당 정치, 그리고 그와 연관된 어떤 정책의 어떤 관철 이런 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 다른 모습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소확행 공약이라고 하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소소한 공약들을 모아가지고 나는 이런 걸 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얘기는 맞아요. 민주당 정치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졌냐면은 네.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과 정책이 있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지 않고 네.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다라고 해서 다수 의석을 모아가지고 밀어붙였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 규정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설득을 충분히 시도하지만 동시에 설득이 되지 않았을 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설득이 안 된 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이제 차별하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설득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설득을 할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개별화된 파편화된 정책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어떤 큰 철학에서 큰 로드맵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어떤 청사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네.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머리숱이 좀 부족한 분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뭐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별로 감흥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네. 이 탈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반응이 좋으니까 여기에 지금 힘을 더 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한 얘기 중에 신체 완전성의 문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 이런 얘기들, 이런 가치의 문제 그리고 실제 정책의 문제, 관철하는 문제에 가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이 탈모 치료제에 이제 가격 지원하는 거 이것만이 해법인 거냐 이거는 이제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탈모인들의 어떤 아픔을 어루만져 주겠다라는 공약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철학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는 지금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나는 거 아니냐. 오늘 뭐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 탈모라는 게 어떤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탈모도 있지만 어떤 뭐 미용이나 성형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중년 남성들이 겪는 주로 겪는 탈모의 아픔하고 젊은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이제 외모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네. 압박 이런 거 어느 쪽이 더 중하냐 이런 논쟁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내놓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탈모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다라는 네.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증 질환과 어떤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정책을 좀 다듬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 이게 다듬는 게 아니라 정립 자체가 좀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대하는 태도에서 계속 나타나는 4단계 패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개별 사안이 던져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합니다. 지원해야죠. 국가가 책임져줘야죠.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그러면 탈모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는 얘기가 간병비 지원 안 되고 있고 간병 살인이라고 하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비만에 대해서는 왜 지원 못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나오죠. 네. 근데 2단계에서 이재명 후보의 방법은 그것도 하면 되죠,입니다. 그럼 네. 3단계는 뭐냐? 이것저것 다 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 돈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국가가 빚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국가가 빚을 내는 것은 개인, 가게가 빚을 내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특히 한국이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또 고령화 추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긴장감이 필요하거든요. 네. 진정한 진보, 유럽식 진보라고 했을 때, 선진적인 진보라고 했을 때는 빚을 적절히 내면서도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는 것이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냥 빚을 내면 된다. 근데 이재명 후보식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미국, 일본처럼 빚 많은 국가가 스웨덴, 독일처럼 비교적 적은 국가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건가? 근데 그냥 이걸 고속도로 가듯이 그냥 통과를 해버려요. 이런 네. 철학적 질문들을. 그리고 네 번째, 그럼 빚 내려고 하면 기재부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의 힘으로 기재부를 민주적으로 리드하겠다라는 공약을 냅니다. 이것이 예. 유럽식 진보의 방법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에다가 기재부를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적인 방법인 것인가? 아니, 지금의 기재부도 사실 대통령 휘하에 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기재부를 설득 못하고 있는 거냐? 설득 당한 것이죠. 그럼 설득할 수 있도록 역량을 스스로 정치권에 키워야 되는 거고 이때 행정부 독주보다는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극복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것들이 다 생략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는 뭐 진보냐 보수냐에 너무 골몰할 필요는 없겠지만 진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각각 질문 드리면 민주당 선대위가 지금 연일 혁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표정 관리라는 뭐 표현도 있습니다만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앞서 일단 국민의힘 갈등이 뭐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됐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 좀 국민의힘과 뚜렷한 대비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책의 완결성이라든가 전체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가치를 보여주는 게 보다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정치개혁 공약이다 이런 것도 일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삼선 초과 연임 금지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과거에 이제 정치개혁 의제로 다뤄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된 문제가 있어요. 실현이 안 된 것은 왜 안 된 거냐? 이번엔 되는 거냐? 이 의구심 풀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3선 이상 지원이 과연 필요한 거냐? 그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네. 그 지역 구민이 계속 그 의원의 정치력을 원하는데 굳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끊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도 설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3선 이상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이 의회 중심제로 이행한다면 오히려 다선 국회의원의 존재가 필요하다. 네. 예, 의원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대통령 하는 것보다는 실력파, 쟁쟁한 장관들이 쫙 있고 장관 정도 되면 와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려면 다선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궁극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위가 좀 생각에 좀 혁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을 통해서 어떤 정책의 세계관 또 정책의 파편을 좀 모아야 된다는 말씀이 대선 2달 앞두고 크게 들리네요. 자, 오늘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라고 하셨는데 별의 순간이 왔으면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잡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두 분이 다 했다고. 한국에 대한 지적이 여러 라디오나 이런 2030 그 세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세대가 이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를 좀 단순화하고 2030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하여튼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거 약간 도와달라 나타나 이런 거 지금 평가할 생각이 없어요.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해낼 것이다. 똑같습니다. 서로 양보하시는데 전부 한꺼번에 나오셔서 촬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의 행보는 선거 이후까지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가실 계획이신 건지 우리 진영 내에 가장 우수한 경륜과 또 경험, 또 학식, 역량을 가지신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빼고 어떻게 다음을 도모하겠습니까? 이거는 선거가 끝난 후. 기자회견 마친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이번 윤석열 후보 이 선거 운동은 또 청년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체제로 바꿀 거예요. 그래? 일정이 늦어가지고. 때문에 감사합니다. 늦었다.
정부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의 불만이 높아지자 평소보다 민생 대책을 한 주 앞당겨서 발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설을 앞두고도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과일이나 고기 몇 개 사면 워낙 그 부담이 커서 항상 가격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부담 없이 담았는데. 설 때 자주 쓰는 사과는 10개 기준으로 평년보다 4,000원 넘게 올랐고 삼겹살은 100g에 700원, 달걀도 30개들이 한 판에 6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치솟는 물건값에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의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일주일 빨리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평소 공급량의 1.3배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 4천 톤을 공급하고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으로 세제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안정책과 동시에 소비도 지원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활용하면 설 성수기엔 최대 2만 원까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5에서 10% 싸게 사서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은 구매 한도를 모바일 기준 100만 원까지 올립니다. 계속된 거리두기로 연말연시 대목을 놓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가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새로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이면 설 때 팔 성수품을 살 수 있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앞서 발표한 지원책의 집행 속도도 높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을 30일 동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 설 연휴인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 국민에게 무제한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이 돈줄 조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풀린 돈이 급속히 회수될 수 있다는 전망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휘청했습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푼 돈이 부메랑이 돼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각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시위도 LPG 가격 정책이 방아쇠가 됐지만 근본 원인은 인플레입니다. 코로나를 잡아도 물가를 못 잡으면 정부도 위험해집니다. Many people remain unsettled about the economy and we all know why. They see higher prices.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사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 또는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 이후 더 강력한 카드인 양적 긴축을 시작할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 즉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사들였던 수조 달러어치의 국채를 다시 내다 파는 것으로 실행된다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입니다. 이런 내용의 지난달 FOMC 정례회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3월 금리 인상, 상반기 양적 긴축 가능성이 공론화됐고 저금리에 힘입어 고공행진하던 뉴욕 증시 등 글로벌 증시와 각국 외환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용 호조를 등에 업은 미국의 긴축 카드에 경기 부양과 인플레 잡기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각국 금융당국의 계산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에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은 10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33.44포인트, 1.13% 내린 2920.53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800억 원 이상, 외국인이 1,8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4,800억 원 이상 순매도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29.32포인트, 2.9% 내린 980.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1원 오른 1,201원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7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들이 실수로 무고한 시민을 덮쳐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5일 밤 부산역 역사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 일당을 쫓던 경찰관들이 30대 남성 A씨를 제압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경찰관을 피하려다 넘어졌고 이후 발길질 등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으로 당시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생긴 일이라며 현장에서 사과했고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게 밀쳤고 이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친구는 3주가량 혼수 상태로 지내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7년형을 선고하면서 범행경위나 정도를 봤을 때 중대 범죄이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키웠고 배려하는 딸로 키웠습니다. 사망의 대가가 7년이라고 하면 저희 부모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가 법치 국가로 법이 존재하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겪으면서 법도 없고 검찰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저희 부모가 지금까지 겪은 심정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또 아마 일반 국민들도 오늘 아마 7년 선고된 게 나오면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형량이라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도 7년, 8년씩 다 선고가 되거든요. 월북자로 인해서 철체 경계가 뚫렸다는 지적을 받자 합동참모본부는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경계 기간 확립에 나섰습니다. 또 군은 소리나 레이더와 연동되는 AI 과학화 경계 시스템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동부전선 월북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합동참모본부. 원인철 합참의장 주재로 긴급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경계기간 확립, 특별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합참이 규정한 경계작전 핵심의 3요소 가운데 장비와 시설엔 문제가 없었고 임무 수행 요원과 조건 반사적 훈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합참은 2월부터 전 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임무 수행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경계작전에 잇따라 실패한 22사단의 주요피와 해안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AI가 시범 적용됩니다. 21년 기순 상황 발생 이후 해당 지역 인근 6km 구간에 6개소에 AI를 적용한 과학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5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리를 활용하고 레이더와 연동된 AI 경계 시스템은 딥러닝을 통해 오탐지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2차례 수동으로 동기화를 해야 하는 22사단 전 주요피 지역의 노후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내년까지 싹 교체됩니다. 군은 22사단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는 주요피 감시 카메라에 AI 기능을 추가해 감시 거리를 늘리고 좌표 표시, 안개 보정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주요피 철책선 광망은 땅의 진동과 전파, 열, 적외선까지 탐지하는 복합 감지 센서로 교체됩니다. 이 밖에도 내년까지 해안과 강가, 주둔지 경계에도 AI 기능이 포함된 감시 장비를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알마티 공항을 장악하면서 발이 묶였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은 13시간가량 공항에서 대기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연료 가격 등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각이 총사퇴하고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청 등 관공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해 수십 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또 경찰도 1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Блогерлер, мына алып қашпа әңгіме көп болып жатыр мына жерде. Анау болды, мынау болды. Бұл жерде бейбіт шеру өтіп жатыр. 30 жыл жиналған пружина бүгін жазылды. түнде міне атылдық бәріміз де. 시위대가 알마티 공항에 난입해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인천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탑승객들은 13시간가량 공항에서 대기하다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시위는 차량용 액화 석유가스, LPG 가격이 2배로 인상된 데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지난 2일부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촉발됐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시위를 촉발한 LPG 가격을 당초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소요 사태의 배경에 국제 테러 분자들이 있다며 옛 소련권 군사안보협의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В связи с этим, полагаясь на договор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я сегодня обратился к главам государств ОДКБ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Казахстану в преодолении этой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이에 따라 집단안보조약기구는 카자흐스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시위 사태에 대해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세력의 장기 독재와 전횡,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악화한 경제난 등이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정부가 급속한 감염 확산에 따라서 석 달 만에 다시 준긴급 사태를 발령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군 기지가 감염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뒤늦은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하루 1,000명 가까운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미군 기지 내 집단 감염이 외출 나온 미군과 일본인 직원 등을 통해 시중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오키나와뿐 아니라 또 다른 미군 기지가 있는 야마구치 그리고 인접한 히로시마까지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沖縄県を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区域として指定するよう国に要請することを決定いたしました. 주일 미군 모든 부대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이후 PCR 검사 없이 일본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일 미군 지휘 협정에 따라 미국은 이런 사실을 일본에 알리지 않았고 일본도 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엄격한 입국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 방역을 미군에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미국의 방역 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地元の不安解消に向けて外出制限の導入を含め感染症防止拡大の措置の強化と徹底を強く求めました. 일본 정부는 문제가 된 세 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준긴급 사태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말 모두 해제됐던 음식점 영업 제한 등 코로나 관련 규제가 약 석 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등도 하루가 다르게 확산하면서 전국 감염자 수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高い水準になっております。いわゆるデルタ株からオミクロン株への置き換わりによる急速な感染拡大に警戒する必要があるといたします。 기시다 총리는 정부 전문가 회의와 국회 보고를 마친 뒤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 관련 규제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가 호주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호주 오픈 10번째 챔피언도 또 메이저 최다 우승도 무산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계 테니스 1위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출전을 허가했지만 호주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조코비치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Mr. Djokovic failed to provide appropriate evidence to meet the entry requirements to Australia, and visa has been subsequently cancelled. 비자가 취소되면서 조코비치는 멜버른 공항에서 밤을 보낸 뒤 정부 관리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Rules are rules.
and there are no special cases.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행은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호주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조코비치가 앞서 면제 허가를 받았다며 호주 오픈 출전을 알리자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코비치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르비아 대통령도 부당 대우를 중단하라면서 베오그라드 주재 호주 대사를 부르는 등 외교전 비화 우려도 나옵니다. 재작년 노마스크 대회를 열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도쿄올림픽에는 미접종 상태로 출전했던 조코비치. 9번이나 정상에 올랐던 호주 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을 겨냥했지만 새 역사를 쓰기는커녕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바깥 활동하기 조금 수월해졌는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예년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높아지며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4도, 부산 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추위가 더 약해지겠고 주말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 곳곳에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